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래퍼 장용준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며 경찰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22일 장용준 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장 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 씨에게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장 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의 가슴팍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장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특히 장용준 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 씨는 지난 19일 SNS에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고 조금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엠넷 고등 래퍼에 출연한 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얼굴을 알렸지만 자신의 SNS 게시물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돼 방송 1회 만에 하차했으며 지난 2월에는 폭행 사건에 휘말려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는데요. 그는 과거 자신의 SNS에 거침없이 욕을 내뱉고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장용준 담배 피면서 인생 얘기 를 하고 있네. 내 오른손목 걸고 약속할게. 내 야근 안 해. 야, 우리 아빠가 누군데? 내 약하면 내 모가지만 날라가냐? 한편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제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과 장용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도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당시 장용준 씨가 몰았던 벤츠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정치권 공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도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 이재명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택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추진한 1조 1,500억 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설립자본금 5천만 원인 화천대유가 3년간 출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의 보통주 14%를 가지고 577억 원을 벌어들인 점을 문제 삼아 연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참여한 출사자들 가운데 화천대유가 과도한 배당금을 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출자금 5천만 원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는 3년간 577억 원이라는 배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오랜 버핏도 울고 갈 투자의 신입니다. 5천만 원 내놓고 570억 이상의 1,100배가 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폭리. 하지만 설립 자본금만으로 수익률을 따지는 건 무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상 시행사였던 화천대유는 공모 비용의 운영 경비, 이자 비용 등으로 한 해 수십억 원의 경비를 썼기 때문에 1000배 수익률은 과장됐다는 게 이재명 지사 측의 반박입니다. 부동산 사전 준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모 비용도 수억이 들고요. 이 지사는 당시 야당의 주장대로 100% 민영 개발을 했다면 모든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영 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소위 닭 쫓던 개가 됐죠.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대 이익을 이제 확보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화천대유와 관련된 인물로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도 퇴직하며 무려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마어마한 퇴직금 규모에 논란이 커지자 곽 씨는 아버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친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입사했으며 퇴직금은 50억 원에서 세금을 뗀 후 28억 원을 수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50억 원이란 퇴직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세지자 곽상도 의원은 대구시당에 전격적으로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박영수, 권순일 2명이 월 자문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는 연봉으로 따지면 2억 원 수준입니다. 경력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은 금액이란 게 화천대유 측의 설명이지만 이런 고액 자문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도 특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는데요.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봅니다. 먼저 A일보는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다시 꺼낸 것은 임기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 견제에 중요한 주한미국에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표라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실현하지 못한다면 차기 정부가 계승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일보는 한미 정상의 유엔 연설은 북한의 이딴 도발적 행보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북 유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그간 비핵화 전 종전선언에 부정적이었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대미 압박용으로 활용했는데 문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을 향해 먼저 양보하라는 권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종전선언 제안이 임기 말 성과를 노린 것은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보는 남북 관계가 교착하고 임기 말 국정 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평화 유지가 지상과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의 입구로 여겨지는 종전선언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밝히며 북한과 미국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종전선언을 위한 발걸음을 적극적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리태성 부상은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 채택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한반도 정전 사태를 끝낸다는 것을 공개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밝히며 종전선언의 의미를 완전히 깎아내리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가 어떻게 되살아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기업인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흔들렸는데요.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추석 연휴에 휴장한 사이 글로벌 증시는 요동쳤고 이튿날부터 일부 증시가 소폭 반등했지만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각 언론사별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일본은 헝다의 총부채는 3천억 달러인데 문제는 헝다그룹이 발행한 채권 총액 293억 달러의 이자 지급 기일이 속속 돌아오는데 돈줄이 말라 채무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연말까지 6억 6,800만 달러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내년에는 채권 원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만큼 전망이 밝지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일보는 헝다그룹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파산하면 그 파장은 심각할 것이라며 중국 GDP의 10%에 이르는 건설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헝다 사태가 금융위기급 재난으로 비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헝다의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은 데다 내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 당국이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일보는 외풍에 취약한 한국 경제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장 헝다 사태는 중국 부동산 침체와 경제 경착륙으로 이어지며 그 불길이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으로 전이되지 말란 법이 없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하락세로 돌변하고 가계부채발 신용경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리먼브라더스의 50%에도 못 미쳐 리번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관계당국은 방심하지 말고 헝다 파산에 대비해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물론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한 비상대책을 짜야 할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현황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어 그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약 3천 가구에 이르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3곳이 정면으로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상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들은 모두 꼭대기층까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내년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청원인은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파트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한다며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청원인은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 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1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작가 18명과
시민 417명이 참여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오는 2024년 7월까지 3년 동안 전시합니다. 수용유의 콘택트로 이름 붙여진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을 지원하고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민 400여 명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번 사진 3점이 작품으로 표현됐는데요. 인물과 풍경의 배치에 따라 각각 서로를 바라보다, 서로를 비추다, 서로를 연결하다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이들 세 작품은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복도와 안내데스크 뒤편에 설치됐습니다. 전시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문예회관 사무실로 문의한 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신속하고 원활한 친환경 도로 열선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강북 성북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의 협약 결과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함께 위약금 면제 등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강북구는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이전에 인수봉로 12길 일대 삼양초등학교 통학로 마을버스 고객길 등 제설 취약 지역의 도로 열선 450m를 연장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노선 744m에 깔려있는 도로 열선은 올해 추가분을 합쳐 전체 매설 구간이 1.2km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도로에 내린 눈을 순식간에 녹이는 열선 시스템은 지난 1월 폭설이 내린 삼양동 고지대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는 등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각 50만 원씩 마포 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지급합니다. 마포구가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상은 마포구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2021년 상반기 미지원자,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대상인자, 2020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및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참여자는 제외됩니다.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장려금은 모바일 마포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서울 청년 포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올해 3년차를 맞이하는 대전의 대표 축제 토토즐 페스티벌이 연말까지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온오프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2021 토토즐 페스티벌이 9월 11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매주 토요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중앙시장 일원에 숨겨진 미션을 수행하는 디지털 보물찾기, 300여 대의 드론이 다양한 메시지를 빛으로 표현해 멋진 야경을 연출하는 드론 라이트 쇼, 지역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며 자세한 행사 일정과 내용은 토토즐 페스티벌 전용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의 설계 공모에서 혁신적인 설계로 높은 평가를 받은 빛고울 복합주거 플랫폼이 당선됐습니다. 옛 상무소각장 인근에 들어설 광주형 평생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중형 평형을 포함한 46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당선작은 인근에 위치한 공원, 문화시설 등 외부 공간과 주거 공간을 연결하고 개별 거주 공간과 마당을 수직 수평으로 엮어 계층 세대 간의 소통을 유도해 사회적 특성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낙후된 아파트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임대주택의 전형을 깬 변화감 있는 인명과 배치 계획이 우수한 혁신적인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연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해 2022년 공사 착수, 2024년 입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꿈모프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청소년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자 군에서 이들이 모여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카카오톡 채널 꿈이 모이는 플랫폼 꿈모프를 개설했습니다. 꿈모플에서는 각종 아동 청소년 사업 및 행사 소식 등을 안내하고 정책 제안 등을 수렴하여 아동 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반영합니다. 가입은 횡성군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충북도가 핵심 기반 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말 청주 오창에 준공되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는 실증과 연구 융합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가 미래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 등 핵심 기반 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베드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북대 오창 캠퍼스 내 83,096제곱미터에 구축됩니다. 국비 88억 원 등 295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는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친환경 자동차의 도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안정성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자동차 개발형 실증 연구 융합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오송역과 세종터미널을 잇는 BRT 전용도로는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로 운영됩니다. 충청북도는 5월 중순 세종시와 공동으로 시범 운행지구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구간 확대와 추가 지구 발굴 지정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충주에는 수송기계부품 전자파 센터가 둥지를 틀고 올해 자율주행 부품을 장착한 완성차 형태로 다양한 전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전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앞으로 산학 연관 협력 증진과 도내 자동차 산업 역량 강화, 미래차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에서 조성한 야생화 경관단지 28헥타르에 가을 꽃들이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산공원 입구와 양산천변 제방산책로, 부산대 유휴부지 실버산악단지에 백일홍과 뎁사리, 코스모스가 꽃물결을 이루기 시작했고 상북면에서는 희망근로와 기간제 근로자 등 10여 명이 석계시가지와 석계산업단지 입구, 공한지 9개소에 메리골드 등 초화류 5종 약 15,000여 본을 식재해 주민들과 내방객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포항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띨 전망입니다.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으로 초고층 랜드마크도 탄생할 예정인데요. 포항시는 이와 함께 단절된 그린웨이를 연결하는 등 정주 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며 구도심 활성화를 본격화합니다. 옛 포항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흥동 일원 옛 포항역사 부지에 주거 상업시설 및 공원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고층 수 69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과 20층 규모의 호텔로 구성됩니다. 지난 7월 한국철도공사와 신세계건설 컨소시엄 간의 사업 시행자 협약으로 이번 기반시설공사에 첫 삽을 떴습니다. 포항시는 지작물 보상, 부지 정비공사 등을 시행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 준공 및 환지 처분을 통해 민간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건설 컨소시엄의 부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옛 포항역 도시개발 사업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설과 단절된 그린웨이 연결로 포항의 정주 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시 재생은 물론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후 주변 지역에 낙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문화된 청소년 해양교육원을 개원했습니다.
이번에 개원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도비 119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됐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해양환경과학교육, 해양진로 직업교육, 해양지도자 육성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남원시 미디어 스튜디오를 개소했는데요. 시민들과의 소통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원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들과의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자체 동영상 제작 및 송출할 수 있는 남원시 미디어 스튜디오를 개소했습니다. 시는 스튜디오 개소에 따라 향후 각종 정책을 알기 쉽게 시민이 꼭 알아야 되는 시정 뉴스 등을 월 2회 제작, 송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남원시 농특산물 영상 및 각종 공적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민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완주 남원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택트 행정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체 방송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송출함으로 남원시만의 특별한 미디어 행정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더 쉽게 공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정원에 식재된 나무를 절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람이 정원에 식재된 나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며 주변을 돌아보다 이내 결심을 굳힌 듯 식재된 나무를 정원에서 뽑아 가져갑니다. 문제는 없어진 관목이 주인이 특별히 조경한 관목으로 해당 나무 가격은 수백만 원대에 이릅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도까지 받아 심은 나무인데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걸 훔쳐가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CCTV를 통해 잡힌 이웃 주민은 가져가지 말라고 팻말을 붙여놓은 것도 아니라면서 문제가 되냐는 반응입니다. 팻말을 달아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냐는 말로 죗값을 치르겠다 하는 피해자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완산경찰서로 넘겨진 후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이웃 주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절도를 자행하는 모습에 자영업자들은 속만 타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김하연이었습니다. 임실군의 농산물 통합 마케팅 사업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임실군의 농산물 통합 마케팅 사업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큰 효자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조합 공동사업법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매출은 18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한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임실군은 최근 이 같은 사업 실적을 토대로 올해 사업 실적 보고 및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한 제3차 농산물 통합 마케팅 협의회를 열고 품목별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임실 신민군수는 임실군 대표 농산물 마케팅 전문 조직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역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환이었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사라 길버트 옥스퍼드대 교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길버트 교수는 이날 영국 왕립의학회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강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덜 치명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고, 따라서 더 치명적인 변이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결국 감기나 호흡기 감염 등을 일으키는 다른 계절성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350조 원이 넘는 빚을 끌어다 쓴 중국 부동산 재벌 헝다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가가 갑자기 폭등하는가 하면 이대주주가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 이대주주 차이니스 이스테이츠 홀딩스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1일 사이에 헝다 지분 중 1억 891만 주를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66% 지분도 올 1년 안에 다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헝다 매각으로 인한 손실은 올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약 12억 달러, 약 1조 4,119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업체는 덧붙였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자신들의 유엔총회 참석을 두고 가수가 가서 뭘 하냐는 일부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BTS는 현지 시각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고위급 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해 연설했습니다. 이날 유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BTS의 연설은 약 100만 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이후 슈가는 브이라이브 방송에서 BTS 참석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 홍보와 더불어 스피커가 되어 많이 알리기 위해 온 거라며 색안경 끼고 안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물 생성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증발해 눈물 성분의 불균형이 유발되는 현대인의 대표적 안질환입니다. 과거에는 노화의 일종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의 피로도와 건조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생활 속에서 틈틈이 눈을 지그시 감거나 먼 곳을 응시하는 등 눈을 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